이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발표할 수 있잖아요. 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네. 끝. 왜 그냥 갑자기? 하다 끝. 아, 끝이요? 네. 현실적으로 기소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모했다는 증거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 그러면은 그 북한 사람을 증인 소환하거나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 입증이 어렵죠. 아니 좀 예를 들어서 그 인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문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치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리오남이 필리핀에서 80만 달러 받았다는데 우리가 리오남을 불러다 증인 신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보사에서 이건 입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오혁진 기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기소하게 되면 우리 정보사의 대북 작전이 다 노출된다라고 네, 이런 글쎄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특검이 할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려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찾아지는데 네.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할 방법만 찾고 있는 거죠. 안 할 논리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아우 참 진짜 무섭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천운을 타고 난 게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이 막았잖아. 그 위기를 또 다 넘기고. 그렇습니다. 끔찍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고위직에 있었던 군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네. 얼마나 진짜 나쁜 놈들이었는지,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들이었는지 완전히 뭐 여실히 다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임태훈 소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우리 임태훈 소장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워낙 말이 많으셔가지고 모시기가 참 그 두렵습니다. 네. 저 이름도 그 대장경. 말의 대장경이야 이분은. 네, 오늘 핵심만 좀 잘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최상병 사건 이제는 마지막 퍼즐까지 다 맞춰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부로. 네. 네,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에서 좀 잊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를 해서 최 해병이 순직했습니다. 임성근은 지금 2심도 유죄 나왔습니다. 참고로 박정훈 수사단장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조사해서 임성근 등을 경찰에 보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감싸면서 경로를 하며 그 이후부터 모든 수사가 다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열심히 조사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려. 그리고 항명죄로 기소까지 해버려. 맞아요. 와, 이 끔찍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어떤 놈들이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박정훈을 그렇게 짓밟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 상관이었잖아요. 네. 자, 진짜 나빠. 그때도 이거 내가 이 김계환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는데 매불쇼의 출연자들도 김계환은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 당시에. 기억나지? 약간 양심 선언할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 기억나지? 당시에. 맞아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통화 녹취록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문연철 해병대 방첩부대장하고 통화한 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현철이 먼저 얘기합니다. 사령관님, 히스토리를 정훈이가 알고 있잖아요. V 뭐 이런 내막을. 대통령. 김기환이 근데 그건 과연 정훈이가 저 빅카드를 언제 써먹을 것인가. 그러자 김기환이 그걸 어떻게 써먹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써먹은들. 그랬더니 문현철은 쓴다면 핵폭탄이죠. 핵폭탄.
정훈이가 어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가 핵폭탄이죠. 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요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러자 문현철이 저희한테도 부의나 이런 건 일체 언급하지 말고 오늘부로 지워라 이런 지시가 저한테 오후에 왔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포즈를 딱 잡으셨기 때문에 런종섭이 그러자 김계환이 나도 아까 그래서 장관님한테 지시받은 것도 장관님한테 지시받았다고 안 그랬고 내가 지시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스탠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윤석열 경로고 뭐고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세상에 폭로할까봐 전전긍긍. 이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했고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도 이놈들은 경로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놈들 진짜 너무 양심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놈들? 현재 재판이 1심이 끝나진 않았고요. 1심 진행 중입니다. 한 3덩이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범인 도피 죄에 대한 부분, 이종섭죄 그 빼돌린 사람으로 윤석열 그리고 당시 외교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모해 위증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전하규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한 꼭지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 외압 이게 이제 본류죠. 윤석열의 경로로 인해서 이제 이 수사 외압이 쫙쫙쫙쫙 진행되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가장 많습니다. 윤석열, 이종섭, 김계환 그리고 김동혁 그리고 김동혁이 너무 많아가 기억도 안 나네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크게 2곳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곧 이제 아마 9월 정도면 결심에 다 들어가서 선고가 날 상황입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앞으로 진짜 힘들다고 내가 징징거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나의 직속 상관들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들어.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인데 얼마나 무섭고 배신감 들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심지어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모회의를. 그리고 칭찬까지 받았었잖아. 그리고 또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인식도 같았고. 예, 그리고 저 방첩부대장도 답답한 게 먼저 첫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포항에서 보고를 먼저 한 사람이 저기 문현철 방첩부대장이에요. 임성근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정보 보고를 먼저 올린 사람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아니라 문현철이야? 저 문현철이에요. 왜냐하면 기무가 방첩이 정보를 먼저 빨리 파악하니까 인적 정보로. 근데 군사 경찰은 일단 진술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첩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하루 빨리 이게 범죄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아니라 문현철이에요. 그러고 그래? 그러면은 야 정훈아 네가 수사단장이니까 네가 수사를 개시해봐라 라고 해서 수사를 해보니 방첩이 조사해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문현철이는 당시에 그러면 계급이 뭐예요? 대령요. 근데 박정훈 대령보다는 선임이에요? 이게 방첩부대장은요 사실상 이 부대에 와 있어도 남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방첩사령관한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장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모두가 시키는 대로 당연하죠. 범죄의 증거력에 따라서 수사를 원리 원칙대로 했는데 갑자기 경로 한 번에 태도 돌변을 다 하더니 항명수계가 돼 있고 집단 린치를 하면서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집단 항명이었어. 네, 집단 항명 수계였어요. 처음에는. 어마무시한 범죄예요. 그게 뭐냐면 구테타 일으키는 군인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네. 야, 이 문현철이부터 시작됐는데 문현철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박정훈을 죽이려 들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요. 당시 린치를 했던
그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다 승진해가지고 다 요직에 가 있어요. 지금? 네. 아니 박종훈 대령을 린치가 했던 사람들이 지금 네. 정종범 부사령관 아직도 전비검열 실장으로 국방부에 와 있고 당시에 뭐 참모장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일선 사단장 나가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징계도 솜방망이 대충 처리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그런 거 잡아내라고 어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내란. 이거는 내란이 아니에요. 아 이건 내란이 네,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국회 국정감사 때 안규백 장관님 앞에 두고 제가 명단을 쫙 나경원 의원하고 말싸움하면서 한번 쫙 나열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징계를 세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문제죠, 사실은. 해병특검 쪽에서도 징계 요구를 했을 겁니다. 비사실 왜냐하면 수사는 비사실이 적시되면 수사 영역이 아니면 본 기간에 이 비사실 통보하고 징계하시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검이 지금 징계 비사실 통보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걸 깔고 뭉개고 있다. 여전히 국방부 안에는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살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규백 장관님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보실도 더 문제죠, 사실은. 네.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이 청와대 안보실. 국방비서관실이 있고 1차장, 2차장 다 있는데 군 출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서치하고 뭐가 잘못되는지 민정하고 수시로 보면서 체크하고 쪼우고 명단 주고 이 사람들 왜 징계 안 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뭐 제밥에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뭐에 관심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군인권센터도 국회 나가서 그렇게 명단 다 공개했는데 두세 번 막 하면 기자들이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저희도 약간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뭐 뒤늦었지만 네네. 일단 잠깐죠. 그 윤석열 그 경로 그 무마시켰던 그 은폐한 인물들 얼굴은 보고 가야 돼 이놈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이 방금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 거야. 예, 황유성 방첩부대장 그리고 문현철. 근데 이번에 올려주세요. 황유성, 문현철 얘네들을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어. 황유성 잘 보셔야 되는 게 제 방첩사령관 끝나고 합참 차장으로 하거든요. 강호필 전 사령관 전임자예요. 근데 황유성이 합참 차장 시절에 합참 법무실로부터 2024년 초에 보고를 하나 받습니다. 법무실 문건 보고를 받는데 거기서 그 황유성 전 사령관이 그 합참 법무실에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계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나갔습니다. 2024년 초에요. 초에? 네. 그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민간인이죠. 아 지금은 네. 민간인이고. 계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합참 법무실이 이상하게 그 계엄과 관련된 보고서를 그때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외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네네네. 있겠는데 놈이 가장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혐의점을 갖고 특검이 들여다 봅니까? 아 원래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 이제 수사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아마 경찰에 네. 야 그게 말소리냐? 아 왜냐면 야 지금 황유성 내란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황유성 관련돼가지고 그 거기에 대한 그 인지를 되게 늦게 했어요. 아, 그래요? 특검인데 굉장히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인형으로 교체한 것도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내란을 밀어붙일 힘이 합수본부장인 방첩사령관에게 있거든요. 근데 황유성을 보면 뭐 잘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체된 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들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 국방부 장관도 교체되는 게 계엄을 염두에 두고 네. 신원식 장관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전격 교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두 재판부에서 입장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직연 재판부는 지렁이 글씨라고 주장하는 네네. 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증거력이 없다라고 했고 네. 이진관 재판장은 이게 누가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것 같은 글씨체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종전범도 수첩을 보면 글씨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노상원 수첩을 자세히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500명 명단이 있는데 명단이 정확히 이름이 열거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걸 대충 추려보니까 500명 중에서 200명은 특정이 돼요. 200명은 특정이 되고 이 200명을 그러면 내란 예비 살인을 전제로 한 명단 작성이라고 보여진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증거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특검 내에서 약간 좀 고민? 이견? 고민이 아니라 이견?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견이.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장윤기 사건에서 네. 단순 강간이냐 강간 살인 목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튀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단순히 노상원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내란 목적 예비 살인이 그 기획 단계에서 살인을 할 사람들의 명단을 짜고 청부 살인을 할 사람을 구하죠. 그게 군대고 그럼 무기도 구입되거든요. 예. 그럼 요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적용하면서 가면 되는데 특검 내부에서 좀 쫄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원 저기 그 현리에 있는 네. 하나원 그리고 비원 벙커 남태령에 그리고 연평도에 있는 그 벙커를 압수수색을 단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네.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들고 갔어요. 압수수색과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다릅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검증이 그 자리에서 되면 그것은 재판에서 기소를 하면 증거력을 다투지 않아요. 뭐라고요? 증거력을 다투지 않는다고요. 증거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압수수색 영장은 핸드폰을 들고 오면 포렌식하고 들어와서 검증 절차를 하잖아요. 예.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검증을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영상도 찍고 비원 벙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에 수감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찍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는 많이 수집되어 있고 네.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를 좀 가져라. 네, 그렇죠. 노상원 수첩의 증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내란이 본질이야. 네, 이 내란이 집단 살인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형성한 것이고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란에서의 살인을 목적으로 한 분명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척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그 노상원 수첩은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었을 때 속초 부대장에게 그 HID 의원들 폭탄조끼 입혀서 폭사시켜라라고 네. 그 국회에서 폭로하신 네. 박민우 네. 전 그 정보사 100여단장 이분이 특검에 가서 노상원 수첩을 해설을 해줬어요. 이분의 해설을 듣고 연평도 벙커고 뭐 다 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보사 이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노상원이라는 사람과 이 수첩을 해설을 해주다시피 한 거야. 근데도 이거를 그 증명력을 다툰다고 증거 능력을 인정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제 수사팀 내에서 이견이 갈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냥 정보사 공작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이 노상원 수첩을 두고 기소를 해버리면 정보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은 그 공작 플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훈련 자체를 못 해요. 앞으로 계속. 아, 그게 알려질까봐. 네,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게 생각해요. 불법 작전인데. 그런데도 이제 정보사 내에서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정보사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란은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의견이냐면 사실은 이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적죄 재판이 비공개잖아요. 비공개됐고 네네. 판결문도 윤석열에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의 보호법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사실은요 이 판결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밀봉해서 그냥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안보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건 좌우 문제가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저기에 무슨 정보가 들었고 작전 계획이 요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를 알고 싶어해요. 예. 네, 알고 싶고 하고 그리고 노상원이 수집한 블랙 요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인적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개되어 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공작하다가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보호를 해야 될 보호 법익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없다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작전 계획이라는 건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정보사 요원들이 들통날 것 같으면은 신분 세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정보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압수수색을 가요. 그러면 이거 압수수색 하러 왔습니다. 주세요라고 하면 네. 이제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니까 방첩사하고 정보사하고 내성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드릴 텐데요. 이거요 기밀 유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세워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세워오시면요 드릴게요. 그러면은 수사관들이 멘붕이 되죠.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이 기밀 문서를 어떻게 보완을 모르지. 잘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그럼 이게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처벌받겠지. 내가 처벌받잖아.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쫄아가지고 안 받아와요. 안 받아와. 네, 안 받아오고 받아온 수사관은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척이 없구나. 진척이 없고 그럴 때는 누가 딱 하나 책임지면 돼요. 특검보가 내가 다 총대 맨다. 책임질게. 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야 다 가져와. 내가 독박 쓸 테니까 keep going 하면 되는데 기세가 없어 기세가. 어떤 네. 상황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문건은 그 특검에서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법리 구성까지는 다 마쳤고요. 그래서 노사원 수첩이 증거 능력으로 배제된다고는 좀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배제될 건 아니고 네네. 증거력이 분명히 입증이 됐다. 네네네. 그쵸. 그러면 기소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예. 그 검찰에서 파견온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서운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내란 이제 재판을 다 모니터링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내란 대장경을 우리 체육 MC와 매불쇼에서 띄워줬잖아요. 네. 1심 재판 끝났더니 네. 재판부에서 네. 노트북을 못 쓰게 해요. 적어서 그럼 이 작업을 못 하시겠네.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활동가들이 핸드폰으로 손가락이 부러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 경위가 왜 못 쓰게 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못 쓰게 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못 쓰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서울중앙지법이나 고등법원이 대법원이 이 내란 대장경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종합특검 수사관들이 공판 조서를 못 보니까 이거 들여다보고는 증거 찾고 있어요. 사실은 법원이 공개 재판을요, 저는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다 듣고 판단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모든 재판이 다 영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 손가락이 좀 안 부러지게끔 네.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알겠습니다. 매불쇼에서 좀 여론화시켜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오혁진 기자가 오늘 또 큰 건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센터장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 많다고. 네. 오혁진 기자 오늘 큰 거 하나 들고 왔거든. 네. 그 짧게 그 개요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김태호 관련된 거 말씀. 아니 그 저 외환 예. 유치 관련. 외환유치요. 예. 그거를 사실 제가 먼저 선배가 공개를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이거 봐. 수사관도 쫄아, 기자도 쫄아. 아니 나 뭔지 알아. 수사관도 쫄아, 기자도 쫄아.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해버렸죠. 제가 그냥 전화로만 말씀드린 뭐야, 거예요. 이게? 외환 네. 유치는 진짜 이거 아니 외환 유치가 아니라 북침. 북침이야? 북침. 예, 전쟁 유발. 예, 그러니까 북침 먼저 도발하는 거죠. 전쟁 도발. 타 네. 방송에 가셔가지고 언급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특검에서 현장 검색을 한 거예요. 서해랑 남해. 이게 뭔지를 알려줘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야 또? 정보사 예하부대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잠수정이나 모터보트 타고 침투하는 그런 평시 상시 훈련들이 있어요. 네. 훈련. 네, 근데 그게 이제 2023년에 계속 그냥 가끔 하던 거였는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박민준 중장님이 직무 배제가 되고 나서
문상호가 2024년 8월인가 9월부터 급진적으로 계속 다시 훈련을 빡세게 하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24년 8월? 네, 8월에서 9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비상경선보 거의 3-4개월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한 거냐라는 것들을 종합특검팀에서 정보사 관계자들로부터 원래 이거는 이제 주기가 2-3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었는데 네.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북한을 침투하려고 했던 그 훈련이 아니냐. 근데 이 훈련이 뭐냐면요. 뭐 모터보트나 잠수정 타고 북한 그 해군 기지가 있어요. 원산이나 뭐 저기 이제 서해 쪽에 네. 그 평양 바로 옆에 쪽에 네. 거기에 있는 그 해군 기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해군 기지로. 네, 네. 그 거기 뭐 폭파라던가 이런 거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북한 내부에 야 니네 반란이 일어났어라는 걸 교란시키는 그런 아, 공작. 교란 작전으로. 그런 훈련.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교란 작전이 일어나면 북한 내부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 작전인데. 아니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그 훈련은 빈도가 잦아서 문제예요, 아니면 없는 훈련을 만들어낸 게 문제예요? 원래 항상 시나리오가 존재했던 훈련입니다. 근데 그 빈도가 자주 일어났다라는 거는 정보사 내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훈련 자체는 정상 훈련인데. 네네네. 아 근데 빈도가 너무 잦았다. 네. 근데 그리고 사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훈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했던 예, 것 맞습니다. 아니겠느냐. 네, 종합특검팀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적 훈련 안에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잣계가 있어요. 그 잣계의 정상적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과거 그 기무사가 계엄을 하려고 했던 박근혜 탄핵 때 그 문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현천 문건. 조현천 문건 전에 김관진이 지시해서 만든 희망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이거 전 국정원장의 자서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 대박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가 이상한 소리 막 했잖아요. 네. 그때 희망 계획이 뭐냐면 요 계획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보사들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거고 희망 계획은 이제 공수부대들이나 이런 이제 정보사 부대 특작 요원들을 다 들여보내서 김정은을 참수하는 작전이에요. 아 참수 작전. 네, 참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군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특화해 가지고는 몇 가지를 얹으면은 이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는데 네. 그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전쟁법에 의해서 전쟁은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국제법을 다 따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네. 전범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는 집어를 개 못 준다라는 말씀을 꼭 그럼 하고 싶습니다. 그 훈련에는 북한 침투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북한과의 통모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보사의 모든 내용은 모든 작전에는요 북한 통모라든지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모든 공작 그 레벨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시든 전시가 벌어지기 직전의 작전 계획 내용이든 다 외환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해 놓은 북한 내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네, 군인도 있고 장성도 있고. 그래?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부의 협조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니 뭐 시나리오는- 괜히 이 얘기 갖고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그리고- 지금 색출 작업 하겠네. 계획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 버릴까?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왜 그래? 그건 북한 안 돼. 진짜 난리 나겠네 지금. 왜냐 무서운데? 지금 그거- 색출 들어갔겠네. 안 돼. 왜냐하면요. 지금 이 외환죄,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판결문이랑 수사 기록을 다 입수하려고 북한이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그만해 이제. 네. 그럼 안 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수사를 이미 종합특검에서 그런 관련된 예. 문건 확보를 해가지고. 그럼 이건 엄청 큰 혐의네. 외환 유치가 많네. 통모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종합특검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크네. 홍장원, 조성현 뭐 이런 사람 잡지 말고 아. 진짜 큰 줄기 우리가 몰랐던 야 심지어는 무인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크다. 직접 침투를 해서 지금 도발을 하려고 예. 했다는 거예요. 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발표할 수 있잖아요. 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끝. 뭐야, 그냥 뭐 갑자기. 하다 끝. 아, 끝이요? 네.
현실적으로 기소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모했다는 증거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그러면은 그 북한 사람을 증인 소환하거나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 입증이 어렵죠. 아니 좀 예를 들어서 그 인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문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치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리오남이 필리핀에서 80만 달러 받았다는데 우리가 리오남을 불러다 증인신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보사에서 이건 입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오혁진 기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기소하게 되면 우리 정보사의 대북 작전이 다 노출된다라고 네, 이런 그게 걱정을 하는 제일 것 같은데 그거는 특검이 할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려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찾아지는데 네.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할 방법만 찾고 있는 거죠. 안 할 논리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아우 참 진짜 무섭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천운을 타고 난 게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이 막았잖아. 그 위기를 또 다 넘기고. 그렇습니다. 끔찍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